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체계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같은 대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맞아요. 1부에서는 설립 배경과 시스템 구축 이야기를 주로 했고, 2부에서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성공기, 그리고 K-팝이 어떻게 세계로 나아갔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다뤘었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스텝인데요. SM이 이 팬덤 문화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키워냈는지, 또 아티스트별로는 어떻게 다른 전략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미디어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K-팝이라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그 미래상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SM이 단순히 기획사를 넘어서 이 팬덤과 IP 비즈니스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왔는지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만약 SM이 이 부분, 그러니까 팬덤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그걸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면 지금 K-팝 모습은 정말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팬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SM은 정말 좀 일찍부터 팬덤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할지 고민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H.O.T, SES 시절부터 공식 팬클럽 만들고 또 관련 상품, 우리가 흔히 굿즈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굿즈. 그런 것도 팔고 대규모 콘서트도 열면서 이 팬덤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핑크블러드라던가 소녀시대 팬덤 소원처럼 고유한 이름 같은 걸 딱 부여해주면서 팬들한테 어떤 소속감 이런 걸 되게 강하게 만들어줬고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팬들을 그냥 단순히 응원하거나 소비하는 존재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아, K-팝 산업을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핵심적인 동력으로 보고 접근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공식 굿즈 판매를 넘어서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이라든지 최근에는 그 버블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알죠. 프라이빗 메시지? 네, 아티스트랑 팬이 거의 1대1처럼 소통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하고의 관계를 계속 더 깊게 만들고 또 팬들이 뭘 원하는지 만족시키면서 이른바 팬덤 경제의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델이 그냥 국내에만 머문 게 아니라 일본, 중국 넘어서 미국 같은 서구권까지 쭉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글로벌 K-팝 팬덤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된 거죠. 근데 아티스트마다 팬덤을 대하는 방식, 그 전략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어요. 그냥 다 똑같이 팬클럽 운영하고 이게 아니라 그룹 특성에 맞춰서 접근법을 달리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랑 소녀시대 이 두 그룹의 팬덤 공유법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전략이 계속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초기에 슈퍼주니어의 엘프 같은 경우는 멤버들하고 팬들 사이 어떤 직접적이고 되게 친근한 소통, 이걸로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했고요.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소녀시대의 소원은 특히 그 강력한 여성 팬덤, 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전략을 썼어요. 아, 여성 팬들이 핵심이었군요. 네, 그리고 엑소의 엑소엘 때부터는 이게 좀 더 고도화되는데 그룹의 독특한 세계관 있잖아요. 그 서사를 처음부터 글로벌 팬덤 마케팅이랑 확 결합시킨 거죠. 그 초능력 설정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 세계관이랑 멤버별 개성을 활용한 굿즈라던가 이벤트 기획 같은 게 훨씬 더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오면 NCT나 에스파 같은 그룹들은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더 익숙한 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들은. 네, 그래서 버블 같은 실시간 소통 앱이라든지 비욘드 라이브 같은 온라인 전용 콘서트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어요. 특히 그 에스파 같은 경우는 AI 멤버랑 메타버스 세계관을 도입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현실에서의 소통이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팬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 IP를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지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죠. 아, IP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티스트 자체를 하나의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로 보고 사업을 확장한 부분도 SM 하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음악이나 이미지를 넘어서 굿즈는 이제 기본이고 웹툰, 게임, 심지어는 뮤지컬이나 전시까지 영역을 엄청 넓혔어요. 이제 SM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SM 소속 아티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문화 현상,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정확해요.
SM은 특히 가상현실 콘서트라던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NFT 같은 거 있잖아요. 네, NFT. 네, 대체불가 토큰. 이런 신기술을 K-팝 산업에 정말 가장 발빠르게 도입하고 활용하는 회사 중 하나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에스파 사례처럼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를 막 넘나드는 그런 팬덤 경험을 만들고 있고, 또 비욘드 라이브 같은 자체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을 통해 컨텐츠를 유통하는 방식이나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 자체를 혁신하면서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SM이 이렇게까지 팬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IP를 활용한 부가 사업이나 신기술 도입에 지금처럼 막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K-팝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규모가 좀 작은 정도일까요? 아니요. 아마 지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팬덤은 여전히 그냥 아티스트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약간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을 수 있고요. 소비만 하는. 그렇죠. 그리고 K-팝의 산업적인 규모나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 팬들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모델은 훨씬 덜 발전했을 거예요. 확실히 지금의 글로벌한 느낌은 덜했겠네요. 네. SM이 먼저 이런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K-팝이 지금 같은 글로벌 문화 현상이자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산업의 어떤 표준 같은 걸 만들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와, SM이 팬덤을 키우고 IP와 신기술로 사업을 혁신해온 과정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K-팝이 어떻게 지금의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좋은 노래 만들고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 자체를 계속 확장하고 혁신해온 과정. 그게 바로 SM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SM이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그 전략과 앞으로 SM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은 무엇일지, 그리고 SM이라는 존재가 K-팝 산업뿐 아니라 세계 음악 시장 전체에 담긴 어떤 유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SM이 앞으로 펼쳐나갈 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